오늘 영상은요, 당신의 집값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아직 모르고 있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5월 9일. 이 날짜 기억하고 계세요? 대부분은 몰라요. 근데 이 날짜가 지나면 당신이 집을 사고 파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약 4개월 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10억을 벌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다주택자가 아닌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바로 그 생각이 문제예요. 다주택자가 집을 못 팔면 당신이 살 집도 사라지거든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물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집주인이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팔면 세금으로 거의 다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어요. 전세도 안 놓고 그냥 비워둬요. 이게 바로 매물 잠김 현상이에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가 이미 겪어본 일이거든요. 정부는 최근에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어요.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죠.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 근데 당신이 정말 알아야 할 내용은 발표된 게 아니에요. 발표되지 않은 거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정책 연장은 미리 발표해요.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번에는 침묵이에요. 침묵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아니면 이미 결정했지만 말하지 않는 것. 문제는 시간이에요.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걸려 있거든요. 인구로 치면 1,300만 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받는 데만 3주가 걸려요. 잔금 치르는데 2달 걸리고요. 합치면 석 달이에요. 지금이 1월이잖아요. 석 달 뒤면 4월 중순이에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할게요. 40대 직장인 김 씨. 서울에 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어요. 2024년에 한 채를 팔려고 했는데 미뤘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유예 연장해 주겠지. 매번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요. 김 씨가 지금 집을 팔면 세금은 약 20%예요. 5월 9일이 지나면요, 80%가 넘을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정책 변화들 계속 분석해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정책 발표 있을 때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정부가 실제로 뭘 발표했는지 살펴볼게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해요.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경기는 반등했다. 증시는 사상 최고다. 민생은 회복 중이다. 코스피가 4,500을 돌파했고요. 성장률도 올라갔어요. 취업자도 늘었고요. 겉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정부 스스로 인정한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금융규제. 정부는 금융을 조이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이 집을 사려면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출이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인물 소개할게요. 30대 신혼부부 이 씨. 내년에 첫 아이가 태어나요. 지금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어요. 이 씨는 작년에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6억까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올해 다시 갔더니 금액이 줄어 있었어요. DSR 적용 확대. 이 5글자가 이 씨의 꿈을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DSR은 당신의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요. 정부는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겠다고 했어요. 번역하면 이래요. 당신이 빌릴 수 있는 돈을 줄이겠다. 그렇다면 공급은 어떨까요? 집이 부족하면 더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정부의 답을 들어볼게요. 2026년에 3기 신도시에서 약 18,000호를 착공해요.
총 5만 호를 목표로 하고요. 고덕강일의 1,000호, 고양 창릉의 4,000호. 숫자는 그럴듯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착공이랑 추진. 착공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완공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지금 집이 필요하다면 3년 뒤에 완공될 아파트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살 수 있는 매물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는 도심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했어요. 공공, 도심 복합 사업, 정비 사업 간소화. 전문 용어가 막 쏟아져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공공이 붙으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거든요. 이건 이미 여러 번 증명된 패턴이에요.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장에서 블록을 찍어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빠르게 지을 수 있죠. 문제는 한국인이 원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지 아파트, 리조트형 단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정부의 공급 대책은 공공 위주, 소형 위주, 임대 위주예요. 당신이 원하는 서울 아파트와는 다른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방은 어떨까요?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방법이 흥미로워요. 리츠. 이 단어 기억하세요. 정부는 리츠한테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리츠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길 바라는 거예요. 리츠는 부동산 펀드예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고 수익을 배당으로 나눠주는 구조죠. 쉽게 말하면 이래요. 개인 다주택자 대신 기업 펀드가 집을 사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부는 다주택 규제를 풀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인이 여러 채 사는 건 맞고 펀드가 사는 건 허용하겠다는 논리죠. 세 번째 인물 소개할게요. 50대 자영업자 박씨. 지방 소도시에 빌라 2채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공실이에요. 박씨는 이 빌라들을 팔고 싶어요.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전세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워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정부는 이런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지도 보면 대부분 지방 소도시랑 군단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도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규제가 풀린다는 뜻이죠. 근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동네에 집을 사시겠어요? 세금 감면은 미끼예요. 근데 물고기가 없는 바다에서 낚시를 해도 잡히는 건 없잖아요. 수도권이나 인기 지역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4억 원 금액 제한이 있어요. 그 이하만 다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4억 원으로 서울에서 뭘 살 수 있을까요?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빌라나 오피스텔 정도죠. 다시 김씨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해요. 5월 전에 팔 건지 계속 들고 갈 건지. 만약 연장이 된다면 1월 중으로 발표가 나와야 해요. 1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사실상 연장은 없다고 봐야 해요. 김 씨가 5월 이후에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 차익의 8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팔아. 평생 들고 가지 뭐. 이게 바로 매물 잠김의 시작이에요. 매물이 잠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세 물량도 줄어들어요. 월세로 전환되고요. 임차인의 부담이 커져요. 이 씨 부부한테 이건 재앙이에요.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조차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게 연결고리예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 매물이 줄고 전세가 줄고 결국 당신의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이제 당신이 관찰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예측이 아니에요. 확률을 높이는 관찰 지점이에요. 첫 번째 신호. 1월 말까지 양도세 유예 연장 발표가 없으면 연장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두 번째 신호.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지 않겠다고 이미 말했어요.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죠. 세 번째 신호.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 12월에서 1월로, 1월에서 설 이후로 기대감만 커지고 있죠.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도 커질 수 있어요. 만약 발표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 심리가 급격히 바뀔 수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와야 진짜 변화일까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 비율 대폭 축소, 용적률 일괄 상향, 분양가 상한제 완화. 이 중 하나라도 나오면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근데 이런 내용 없이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면 9007 대책의 재현일 수 있어요. 9007 대책 기억하세요? 2017년 규제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서울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돼요. 다만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추가되어 있고요. 증여로 빠져나간 물량도 많아요. 과거보다 매물이 더 적은 상태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직접 생각해 보세요. 비아파트 시장은 어떨까요? 빌라랑 오피스텔 가진 분들한테는 더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전세 보증 한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100% 보증이 사라지면서 은행 대출도 어려워져요. 세입자가 줄어들어요. 세입자가 없으면 집주인은 반전세로 전환해요. 2억 전세가 1억 5천에 월세 25만 원이 되는 거죠. 투자금이 커지는 거예요. 박 씨의 빌라가 바로 이 상황이에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요. 전세 놓고 싶어도 세입자가 없어요. 출구가 안 보여요. 정부는 전세 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임대인의 전세금을 정부가 맡아서 운용해 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현실을 보세요. 전세금을 통장에 넣어두는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그 돈은 이미 다른 곳에 투자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다주택자인지, 실수요자인지, 임차인인지. 다주택자라면 5월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 연장 발표가 없다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 있거든요. 실수요자라면 대출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지금 가능한 대출 한도가 내년에도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임차인이라면 전세 물량 감소에 대비하세요. 원하는 지역의 매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선택지가 좁아지기 전에 움직이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 씨 부부는 결국 계획을 수정했어요. 원하던 지역 대신 한 정거장 외곽으로 눈을 돌렸죠. 선택지를 넓힌 거예요. 김 씨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1월이 지나면 결정을 내리겠다고 해요. 근데 1월이 지나면 이미 늦을 수 있어요. 박 씨는 손절을 고려하고 있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오자. 근데 살 사람이 없어서 그마저도 쉽지 않아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같은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어요. 시스템이 바뀌면 당신의 선택지가 바뀌고요. 그래서 정책을 읽어야 해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양극화, 매물 잠김, 대출 축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어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인기 지역의 매물은 더 줄어들 수 있고요. 대출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당신한테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당신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과 부정하는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아요. 단지 몇 주, 몇 달의 차이죠.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당신은 어느 쪽이 되시겠어요? 추가 정책이 발표되면 다시 분석해 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